안녕하십니까, 김태균 교수 TV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관절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건강하게 100세 장수하려면 무릎 이외에도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정형외과 김태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입니다. 제가요, 인공관절 수술 전에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말 드시는 약들이 많거든요. 혈압, 당뇨는 기본이시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이것저것 다른 질환들 때문에 약을 거의 한 움큼씩 드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양제도 요즘에는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요. 교수님,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스피린 드시는 경우에 수술하게 되면 출혈 예방을 위해서 수술 전에 중단해야 되는 게 맞는지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아스피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혈압이 높은 경우에도 아스피린이 함께 처방되고 부정맥, 심장질환, 뇌경색 이런 경우에도 아스피린이 함께 처방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하는 분들의 한 절반 이상에서 아스피린을 드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아스피린이 수술하고 나서 출혈 위험성을 높이거나 또 마취할 때 척추 마취를 할 때 그 마취 부위에 출혈 위험성을 높인다고 그래서 수술하기 일주일 전에는 꼭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의하고 그럴 때는 수술하려고 오셨는데 아스피린을 끊지 않았으면 수술을 취소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CDC라는 그런 건강기관과 미국 정형외과학회 이런 데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피린을 끊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대한 위험성보다 이 출혈에 의한 위험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아스피린을 끊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아스피린은 쭉 복용하게 안내해 드리고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다른 조금 더 항혈전, 항응고 성능이 높은 약을 끊을 때 아스피린으로 대체를 하고 수술을 지속할 정도로 아스피린에 대해서는 약 복용을 지속하는 것이 표준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홍삼, 영양제 같은 그런 건강보조제나 나머지 항응고제, 항혈전제 되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혹시 수술 전에 중단해야 될까요?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아스피린은 계속 드셔도 되는데 보다 강력한 효과를 지닌 예를 들면 와파린, 리바록사반, 클로피도그렐 이런 항혈전제 또는 항응고제 이런 약들은 수술하시기 전에 보통은 일주일 전에 끊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 본래 갖고 있는 약을 쓰는 질환의 중증도나 또는 신장 기능 이런 거에 따라서 약물 중단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략 일주일 정도는 약을 중단하셔야 척추 마취에 따른 출혈 위험성 또 수술 부위에 생기는 출혈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중단을 하셔야 되는 약입니다. 저는 건강기능보조식품, 홍삼 같은 한약, 생약 성분에 대한 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약들은 수술을 하고서요, 지혈이 되거나 염증이 낫거나 회복되는데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요, 대부분은 수술 전에는 중단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항혈전제, 항응고제 등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수술 전 중단하고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도 중단 후에 충분히 회복됐을 때 다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성재희 과장님, 저희 어르신들 감기약이랑 원래 드시는 혈압, 당뇨약 이렇게 같이 드셔도 될까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감기약에는 이제 해열 진통제가 있어서요. 이제 진통제랑 감기약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진통제를 2배로 드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이나 신 기능이 좀 떨어지신 경우가 있어서요. 둘 다 드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 본인이 드시는 약을 잘 모르시면은 원래 다니시는 병원에 가셔서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노년층과 젊은 이들 같은 경우는 약물 처방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똑같이 처방을 해도 되는 건지.
당연히 어르신들이랑 젊은 성인이랑 약 처방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신기능,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 용량이 조절이 필요하고요. 어르신들 뭐 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여러 가지 드시잖아요. 그래서 약물의 상호작용 같은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제 원래 좋아하시는 음식들 식사와 또 약과의 상호작용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약에 대한 복용은 주치 선생님들과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화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또 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요. 거의 10명 중에 7, 8명 가까이는 그래도 고혈압 약을 다 드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많이 먹는 약인데 걱정 안 하고 그냥 막 드셔도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고혈압 약 드시고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있는데요. 식사를 안 하시거나 물을 잘 안 드셔서 탈수가 된 상태, 혹은 본인의 혈압보다 조금 더 센 고혈압 약을 드셔가지고 이제 혈압이 낮게 유지가 돼서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은 좀 어지럽고 핑 도는 느낌이 있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천천히 일어나시고 물을 드셔서 탈수가 안 되게 하시고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 어지러움증이 이제 고혈압 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고혈압 약의 부작용으로는 뭐 두드러기가 있거나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부종 같은 게 생길 수 있기는 한데 사실은 조금 드물고요. 이거에 대한 치료를 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낫지 않으면은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제 고혈압 약을 바꾸시면은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의 부작용에 대해서 또 어떤 주의점을 가지고 약을 복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당뇨약도 흔히 먹는 약들 중에 하나여서 당뇨약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제 당뇨약 드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혈당에 빠지지 않는 건데요. 저혈당 증상은 너무 배가 고프거나 무기력하거나 어지럽거나 또 정신이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거는 혈당이 낮아져서 생기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당뇨병이 없으신 분들한테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당뇨가 있으신데 밥을 안 드시거나 밥을 조금만 드시고서 당뇨약을 드시게 되면 저혈당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료수, 초콜릿 같은 거 사탕 빨리 드시고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혈당도 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약도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를 안 하시면은 당뇨약을 드시면 안 돼요. 네, 전에 드시는 당뇨약도 있고 식후에 드셔야 더 효과적인 당뇨약도 있는데 이거를 다 아시기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어려우시니까 식사를 하면 후에 당뇨약을 드시고 그냥 식사를 안 하면 당뇨약을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금식하고 해야 되는 검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긴 하거든요. 금식하시니까 당뇨약은 빼고 드세요. 이 부분을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명심하셔야 될 거, 저혈당에 빠지실 수 있으니까 항상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이요. 무릎 인공관절 1위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골다공증, 골감소증 환자들도 대부분 많은데요. 교수님,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골다공증 약 먹으면 칼슘 약이나 비타민 D 이런 거 꼭 같이 먹어야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골다공증 약 왜 앉아서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칼슘약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감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 골다공증 약이랑 칼슘과 비타민 D 꼭 같이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 전에 골다공증 치료를 왜 해야 되는지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인공관절 수술 후 망가지는 원인이 첫 번째가 감염에 의한 실패고 사실은 두 번째가 인공관절 주변에 뼈가 약해져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골절로 인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나이 들어서 사망하는 원인이 1위가 암이고 2위, 3위가 아마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이고요. 4위가 골절에 의한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관절 주변에 골절이 70대에 생겼다 그러면 이 어른이 2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거의 50%쯤 돼요. 그래서 어쩌면 암보다도 더 사망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 치료를 제대로 함으로써 노년기에 골절을 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할 때 약을 생각하면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뼈를 흡수되는 것을 막는 약이 이제 골다공증 치료약이라고 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맙 이런 약이 있고요. 뼈를 생기게끔 돕는 약이 비타민 D고요. 생기게끔 재료를 주는 것이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꼭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치료약과 함께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드셔야 되는데, 이제 칼슘하고 비타민 D가 같이 나와 있는 약들이 있으니까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저희 칼슘약 드시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드리면 그 불편감을 없앨 수 있을까요?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칼슘이 소화가 안 돼서 골다공증이 있어도 약을 절대 못 먹겠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뭐 적은 용량으로 나눠서 드시거나 아침 저녁으로, 아니시면은 식사하는 도중에 드시거나, 아니면 또 식사하자마자 드시면 조금 낫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래도 너무 힘들어 하시면은 씹어 먹는 이제 추어불정이 또 나왔고요. 가루로 된 칼슘이 있어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대부분은 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식사 도중에 씹어 먹는 제재로 칼슘으로 인한 소화불량이 좀 호전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수술하기 전에 먹는 약들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항응고제, 항혈전제. 이런 걸 보통 어르신들이 혈액순환제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약들은 혹시 따로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제 항응고제, 항혈전제라는 약들은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자렐토, 릭시아나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약들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고령에도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그 뇌혈관 질환에서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근데 간혹가다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잇몸에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피부에 멍이 들어 있거나, 상처에 뭐 피가 잘 안 멎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대변생이 이제 위, 대장 출혈 같은 걸로 까맣게 변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약을 끊고 응급실이나 원래 주치의 선생님께 가셔가지고 진료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응고제나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유념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지하는 방법이요. 완벽한 예방법은 없고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위 보호제를 같이 드시면은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해요. 그래서 출혈의 증거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흔한 약물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어르신들 고지혈증 약 많이 드시잖아요. 아주 간혹가다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 모르는 근육통, 치료 안 되는 근육통이 있으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고지혈증 약을 한번 끊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 고지혈증 약이 아주 또 간혹가다 간 수치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고지혈증 검사, 피 검사 하실 때 간 수치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 뭐 갑상선 저하증, 그다음에 갑상선 암 수술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또 공복에 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약과는 뭐 한 2시간 정도 간격을 띄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성주희 과장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꼭 당부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제 환자분들 본인이 건강 상태를 잘 아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본인의 그 질환명, 그리고 무슨 약을 드시는지, 성분은 뭔지, 용량과 복용 스케줄, 그리고 약의 부작용을 잘 알고 계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인근에 있는 판교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인문학 강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로 모시는 분 중에 그 바오약국의 이병구 대표 약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좋아하는 강의 제목이 약, 노년의 친구,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까라는 강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보고 참 옳은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나이 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는 한 움큼씩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부작용은 뭐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아는 게 건강을 지키는 데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한 내용이
노년의 건강을 친구로서 약과 더불어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노년기에 약을 어떻게 주위에서 복용해야 되는지, 또 주위에서 복용해야 되는 약들 중에 어떤 것들을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상으로 김태균 교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